평소 주간 악당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발굴해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비교적 많은 분들이 접해보셨을 유명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 남에게 심리지배를 당하게 되는지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간호사 일도 힘든 순서로 따지면 아마 앞쪽일 겁니다. 1991년의 어느 날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0년 가까이 병원 일을 하고 있는 31세 여성 미유키는 오늘도 환자들 돌보느라, 보호자들 달래느라, 의사들 서포트하느라 기가 다 빨려 있었는데요. 그때 짠 하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중학교 동창 요시다 준코였습니다. 별로 친한 친구는 아니었던 터라 졸업한 이후엔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 같은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대도 어릴 적 친구가 반갑지 않을 수가 없죠. 아르바이트 간호사로 들어온 준코는 병원 일에 지쳐있던 미유키에게 깜짝 선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날 이후 미유키와 준코는 병원에서는 물론이고 퇴근하고 나서도 붙어 다니는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미유키는 결혼을 하지 않아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준코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으면서 어쩐 일인지 퇴근 후 집으로 바로 가는 날보다 미유키의 집에 놀러 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짐작은 했지만 미유키는 준코가 직접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사실 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 이혼하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꾸역꾸역 같이 살고 있어. 연인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을 때 얼마나 심신이 피로한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미유키는 최선을 다해 친구를 위로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미유키의 처지가 누굴 위로하고 말고 할 정도가 못 됐습니다. 그녀 역시 연인과의 트러블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깊은 속내를 털어놓은 친구 앞에서 굳이 말을 가릴 필요가 있을까요? 미유키는 여태껏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속사정을 준코에게 꺼내 보이기로 결정합니다. 난 유부남이랑 만나. 그만 만나고 싶은데 놔주질 않아. 친구 준코가 병원에 입사하기 전 미유키는 퇴근 후 혼자 집 근처 바에 가서 술 한잔을 하며 피로를 푸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러다 바를 운영하는 남자와 친해졌고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해버렸는데요. 상대에게 이미 가정이 있었음에도 사랑에 눈이 먼 미유키는 끝내 임신까지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임신을 핑계 삼아 남자에게 이혼을 강요했을까요? 늦게나마 미유키는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이건 아니지, 내가 미쳤지. 그제야 현실이 직시가 되고 양심이 돌아온 겁니다. 중절 수술을 한 그녀는 남자에게 이별 의사를 밝혔고 둘은 그 길로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했는데요. 말만 그랬습니다. 남자는 시간만 났다 하면 미유키에게 전화를 걸었고 원룸으로 불쑥불쑥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질척대면서 주접을 떠는 유부남에게 질릴 대로 질린 미유키였지만 소심한 그녀는 남자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찐사랑을 가장한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나마 이렇게 처지를 입 밖으로 털어놓으니 속은 좀 시원해졌습니다. 미유키는 준코라는 좋은 말상대가 생긴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뭐 그딴 걸로 고민을 해? 내가 해결해 줄까? 준코는 단순 말상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더 흥분을 하더니 미유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나한테 괜찮은 인맥이 있어. 야쿠자라면 야쿠자인데 황실의 뒷일을 봐주고 계시는 좀 대단한 분이야. 그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그딴 찌질이 떼내는 건 일도 아니야. 미유키는 놀란 표정으로 준코를 바라보았습니다. 황실 일을 봐주는 야쿠자가 있고 그런 야쿠자와 평범한 준코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다니 어떻게 들어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뻥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치나 싶었지만 미유키는 굳이 내색하지 않고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유부남을 치워주겠다는 준코의 큰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틈만 나면 전화를 걸던 불륜 상대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긴 겁니다. 집으로 찾아오는 일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준코의 말대로 남자는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미유키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떻게 그 찰거머리가 한순간에 떨어져 나간 건지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준코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봐, 선생님이 금방 해결해 주신다고 했잖아. 분명 뻥일 거라 생각했던 선생님이라는 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었다니 미유키는 이제 그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 최대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준 은인을 의심하다니 마음 여린 미유키에게 그런 불경스러운 짓은 결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네 불륜나 조직에 여자들을 팔아넘기는 공급책이더라. 벌써 여자 손님들 몇 명이나 당했더라고. 너도 며칠 후에 인신매매될 예정이었대. 미유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남자가 불륜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질척댔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준코가 주선해준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그녀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박살이 날 뻔했습니다. 미유키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준코에게 감사를 표했는데요. 그때 준코가 한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을 빼고 자기 집으로 들어와 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사태를 정리해줬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건 위험하지 않겠느냐면서 준코는 잔뜩 걱정 어린 표정으로 미유키에게 같이 살 것을 권유했습니다. 미유키는 남편도 애들도 있는 집에 친구인 자기를 들이겠다는 게 어쩐지 좀 이상했지만 걱정해주는 친구의 마음이 고마워서 준코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후 살던 원룸에서 나와 준코의 집으로 거처를 아예 옮겼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기다렸다는 듯 준코의 남편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가 상의도 없이 친구를 집 안으로 끌어들인 게 화가 나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남편은 이제나 저제나 처자식 버리고 집 나갈 핑계를 찾고 있었습니다. 미유키의 등장이 준코 남편 입장에선 찬스였던 거죠. 하지만 이를 알 턱이 없는 미유키는 자신 때문에 친구의 부부 사이가 더 악화된 것 같아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했습니다. 물론 준코는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신경이 안 쓰이면 그게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날 이후 미유키는 자발적으로 준코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했고 어린 아이들도 돌봤습니다. 생활비도 꼬박꼬박 넉넉하게 냈습니다. 미유키에게 준코와 준코의 아이들은 이미 가족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미유키는 이제 조직에 팔려갈 일도 없겠다. 굳이 준코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원룸을 구해 이사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니? 애들이 널 얼마나 따르고 좋아했는데. 집을 나가겠다는 말에 준코가 발악을 해댔습니다.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리느냐며 버럭버럭 소리도 질렀습니다. 분노에 눈이 돌아버린 친구의 모습에 미유키는 안절부절 못하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친구에게 배신감과 실망감을 줘버렸구나 스스로 반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미유키가 반성해야 할 일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불륜을 저질렀지만 어쨌든 정리를 했고 눈치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 얹혀 살았지만 생활비도 내고 집안일도 착실히 했습니다. 적어도 요시다 준코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 일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째서인지 이날 이후 미유키는 준코에게 대역죄인이 되었고 그녀 앞에서 늘 기가 죽은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친구로 시작됐던 둘 사이는 점점 주종관계로 변질이 되어 이제 미유키는 준코네 집 식모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식모면 월급이라도 받지 미유키는 거꾸로 병원에서 번 돈을 준코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생활비 관리는 100% 준코가 했으니까요. 심지어는 신용카드까지 넘겼습니다. 미유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이제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3년이나 흘러 어느덧 1994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준코네 식구들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었던 미유키는 불면증을 앓고 있어서 가끔 수면제를 먹었는데요. 어느 날 그녀는 약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시내를 달리던 도중 미유키는 스르륵 잠에 빠져버렸고 깨어나니 하얀 천장만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누워있는 곳은 병원 침대였습니다. 미유키, 너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네 차에 치이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준코로부터 날벼락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치워 죽였다는 겁니다. 약기운이 채 가시기 전에 운전대를 잡은 것은 명백했고 그러다 잠에 빠지는 바람에 뒷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잠결에 엑셀이라도 세게 밟았다면 사람을 죽이고도 남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라면 피해자 측이랑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어. 5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이때 준코가 내놓은 해답은 미유키에게 한 줄기 동아줄이 되어 주었습니다. 황실의 뒷일을 봐주고 있다는 그 야쿠자 선생님은 몇 년 전 질척거리던 구남친을 한 방에 떼어내어 주신 대단한 분입니다. 이번에도 그분의 도움을 받는다면 미유키는 다시 평화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감옥에 가는 것은 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미유키는 당장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딸이 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일으킨 마당에 부모에게 5천만 원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자마자 송금을 했고 미유키는 그 돈을 찾아 다음날 준코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돈가방을 받아든 준코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선생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라며 쌩긋 웃어 보였습니다. 미유키는 저런 대단한 친구를 둔 자신이 너무도 행운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셨듯 미유키는 이미 완벽하게 요시다 준코의 지배하에 놓였습니다. 그러니 토를 달거나 따져 물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 맞다 하는 거죠. 준코가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모자란 거고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죽인 거고 선생님한테 5천만 원을 갖다 준다고 하면 갖다 주는 겁니다. 그녀의 말은 미유키에게 있어 불가침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럼 준코가 때때로 도움을 받는다는 이 선생님이라는 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누구도 아닙니다. 준코가 만들어낸 가상인물이니까요. 미유키에게서 불륜남을 떼어내줬던 건 선생님이 아니라 준코였습니다. 굳이 야쿠자가 왜 필요할까요? 자꾸 그러면 니네 마누라한테 가서 다 불어버린다.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의 말입니다. 불륜남이 미유키를 조직에 팔아넘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물론 거짓말입니다. 요시다 준코가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 판을 짠 목적은 당연하게도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유키를 복종하게끔 만든 후 원룸 보증금과 병원 월급을 포함한 전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의 돈으로 신나게 사치를 부리고 다녔죠. 3년이 지나 더 이상 미유키를 뜯어먹을 게 없다고 판단되자 준코는 이제 미유키 주변 사람들을 뜯어먹을 작정을 하는데요. 어떤 수작질을 하면 좋을지 한창 고민하고 있던 때 뜻밖의 미유키가 이런 교통사고를 냈고 준코는 그 길로 잽싸게 시나리오를 짜내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잠결에 운전을 하다 미유키가 들이받은 상대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별 대단치도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준코는 진지병 환자 같은 표정을 지으며 사람이 죽었다는 소름 돋는 거짓말을 내뱉었고 가뜩이나 세뇌당하고 있던 미유키는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 친구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설마 이딴 게 통할까 싶을 정도로 허술한 작전은 의외로 너무도 간단하게 먹히고야 말았습니다. 요시다 준코는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던 아이였습니다. 병적인 사치 습관까지 있던 그녀는 항상 돈이 부족했는데요. 그러다 여고생 시절 목돈을 구할 수 있는 대단히 신박한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내 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낙태 비용이 없대. 좀 도와줄 수 있니? 준코는 온 학급을 돌아다니며 낙태 비용을 모금받았습니다. 그녀의 학교는 여고였고 심지어 위생, 보건, 간호 등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특성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공감 능력이 뿜뿜하는 10몇 살짜리들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준코가 기가 막히게 건드린 겁니다. 지갑은 기다렸다는 듯 우르르 열렸고 예상보다 더 큰 돈을 만지게 된 준코는 또 실컷 쇼핑을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고 자신하던 어느 날 그녀는 이 일로 강제 전학을 당하게 되는데요. 임신한 친구가 딱해서 눈물부터 지는 학생이 있었던 한편 임신한 친구의 실체를 궁금해하는 학생도 있었던 덕분입니다. 거짓말은 날카로운 아이들에 의해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준코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강제 전학을 한 뒤 졸업 후 평범하게 취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목표였던 그녀는 20살이 되던 해에 세인트 마리아 간호전문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준코는 히토미라는 친구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친구와는 좀 인연이 특별했습니다. 준코랑 사귀다 헤어진 이시이라는 남자가 이후 히토미와 사귀다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토미의 남편이 준코의 구남친인 거죠. 그래도 남자가 치사하게 환승을 했다거나 바람을 피웠던 건 아닌 모양인지
간호학교 동창인 준코와 히토미는 30이 넘어서도 종종 연락을 하는 다정한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1994년 요시다 준코가 호구 1호인 중학교 동창 미유키를 자신의 통제하에 완벽하게 가두고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히토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 남편이랑 별거 시작했어. 집 팔고 친정으로 들어왔어. 히토미의 남편 이시이는 외모도 준수한 데다 씀씀이도 커서 주변 여자들에게 항상 인기가 많았습니다. 툭하면 연문을 만드는 남편 때문에 피가 바싹바싹 말랐던 히토미는 결국 별거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마음고생은 소화기를 넘어 준코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준코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속으로 씩 웃었습니다. 약한 목덜미를 내보이는 초식동물은 준코 같은 포식자에게는 가장 훌륭한 먹잇감이었습니다. 그간 가정을 지키느라 지쳐있던 히토미는 남 앞에서 시원하게 남편 욕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한때 남편과 교제를 했던 준코야말로 대화 상대로 딱 들어맞았죠. 준코를 집으로 초대한 히토미는 미주알 고주알 남편의 여성 편력과 허세 부리는 성격을 고자질했고, 이에 준코는 나도 네 남편이랑 만나봐서 알지, 네 마음 다 이해해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친구의 그런 반응만으로도 히토미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쾌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날도 히토미는 준코를 집으로 초대해 열심히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문득 집에 전화벨이 울리는데요. 히토미가 무심결에 수화기를 들자 건너편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마에라고 해요. 남편분한테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사모님도 만나 뵙고 싶네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이 여자는 또 뭐지? 남편의 내연녀인가? 이혼해달라는 얘기를 하려는 걸까? 그녀는 지레짐작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남편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히토미는 이혼만큼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되기도 했고 남들 눈에 이혼녀로 보이는 것도 싫어서였습니다. 준코는 손까지 덜덜 떠는 히토미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히토미는 타마에라는 여자의 말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모두 전달했습니다. 준코는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진짜 네 남편 애인 맞아? 나한테 좋은 인맥이 있는데 한번 알아봐 줄까? 황실 뒷일을 봐주는 야쿠자인데 그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잠시 불펜에 계셨던 선생님이 다시 타석에 들어오셨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뻔하죠. 요시다 준코의 민망하리만큼 유치한 거짓말 대잔치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겁니다. 며칠이 지나 히토미의 집을 찾은 준코는 선생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조사 내역을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남편 이시이는 전화를 걸어온 타마에와 사귀는 사이가 맞고 그 여자 말고도 애인이 수두룩하며 애인들을 관리하느라 여기저기에서 엄청난 빚을 졌다는 뭐 그런 막장 드라마 스타일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은 이랬습니다. 네 남편이 돈을 안 갚는 바람에 잘한 사람도 있더라고. 유가족이 지금 너네 가족을 대상으로 소송 준비하고 있대. 그 말에 히토미가 세상 무너진 표정을 짓자 준코는 또 슬쩍 떡밥을 던집니다. 한 7천만 원 정도면 선생님이 잘 협상해 주실 거야. 만약 지금 처리 안 하면 얼마짜리 소송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감당할 수 있겠니? 히토미는 고민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별거하기 전에 살고 있었던 집을 팔아서 수중에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합의금으로 7천만 원을 쓰면 그나마 3천만 원이라도 남지만 만약 합의를 못하면 피소에 의해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오르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히토미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포식자 준코가 노린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토미는 별거 중인 남편 이시이에게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았던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설령 남편으로부터 그런 일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한들 이미 준코에게 세뇌가 될 대로 돼버린 히토미는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여자한테 미쳐서 가정을 파탄낸 것으로 모자라 마누라와 애들 인생까지 말아먹으려고 한 남편. 히토미에게 이시이는 이미 원수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합의금 겸 선생님의 수고비로 7천만 원을 준코에게 건넸습니다. 허접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은 또 한 번 이렇게 사람의 판단력을 잡아먹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해준 선생님께 깊은 고마움을 느낀 히토미는 그를 소개해준 친구에게 충성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호구 1호 미유키와 마찬가지로 준코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냉큼 빌려주는 제2호 호구가 된 겁니다. 그런데 히토미에게 전화를 걸어온 낯선 여자, 남편의 내연녀로 의심이 됐던 그 타마에라는 여자는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준코의 명령을 받은 미유키였습니다. 준코는 일부러 자신이 히토미와 같이 있을 타이밍에 미유키에게 전화를 걸게끔 지시했습니다. 요만큼이라도 의심을 사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을 거두었고 요시다 준코는 또다시 친구로부터 거액을 갈취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세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신께서 내려주신 새치 혀만 살짝 놀려도 얼마든지 쉽게 큰 돈을 얻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요시다 준코는 그 쓸데없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세 번째 호구를 타겟팅했습니다. 얼마 전 준코의 집 가까이로 이사한 카스코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카스코와 준코는 몇 년 전 얼마 동안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한 동료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오랜만에 만났어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꽤 많았죠. 준코는 카스코와 반갑게 대화를 나누는 척하면서 그녀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찬찬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카스코는 미유키처럼 불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히토미처럼 남편과 사이가 깨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고 늘어질 약한 부분을 좀처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시야에 들어온 먹잇감을 결코 놓치기 싫었던 준코는 이번엔 방향을 바꿔 현재가 아닌 과거의 일을 끌어다 문제 상황을 만들어내기로 합니다. 일명 흑역사 작전인데요. 그녀는 둘이 같은 병원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괴랄하기 짝이 없는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카스코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다소 까칠하고 예민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그녀는 미키라는 동료 간호사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말 그대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부렸었는데요. 카스코는 미키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온갖 난리를 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미키는 왕따를 당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카스코의 뒷담화로 인해 이미지가 무척 나빠졌고 악질 루머에 휩싸여 수근거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다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미키는 결국 병원을 그만두고 곧바로 남자를 만나 훌쩍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계획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그녀에게 결혼은 사실상 현실 도피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수년이 지나 기억에도 가물가물한 일을 준코는 어떻게 가스라이팅에 이용하겠다는 걸까요? 이어지는 멘트를 들어보시면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실 겁니다. 미키가 기영아를 낳았어. 네가 하도 괴롭혀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고소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아직 연락 안 왔나 봐? 카스코는 황당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때 미키를 못살게 굴었던 건 본인도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눈치 좀 받고 욕 좀 먹었다고 기영아를 낳나 카스코는 미키가 M1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생각에 분하고 억울하기까지 했는데요. 장애아를 평생 먹여 살려야 할지도 모르는데 괜찮겠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된 이상 카스코는 미키와 직접 단판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키가 카스코의 키읔자만 들어도 질색을 한다는 준코의 말에 그녀는 만날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누가 등장할 타이밍일까요? 당연히 선생님입니다. 준코는 미키의 고소를 막을 방법은 선생님 같은 권위 있는 사람을 동원하는 것뿐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카스코는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준코의 기에 눌려 저도 모르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며칠 후 준코가 다시 카스코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미키 쪽에서 2억 원을 합의금으로 불렀지만 선생님이 거의 반값인 1억 1천만 원까지 디스카운트 했다면서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차마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카스코는 친정아버지에게 그 돈을 빌려 준코에게 건넸습니다. 이후에도 준코는 갖은 이유를 붙여 금전을 요구했고 카스코 또한 일을 해결해준 준코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앞선 미유키, 히토미와 마찬가지로 기꺼이 헌납을 했습니다. 호구 3호는 이렇게 탄생됐습니다. 목돈만 대충 계산해도 지금까지 요시다 준코는 호구 1호 미유키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5천만 원, 2호 히토미에게 자살 합의금으로 7천만 원, 3호 카스코에게는 괴롭힘 합의금으로 1억 1천만 원, 총 2억 3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자잘자잘한 것들까지 포함하면 3명으로부터 무려 5억 원 가까이 갈취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싶지만 반대로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지배와 세뇌, 통제, 조종일 겁니다. 정신줄 단단히 붙들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진짜 범행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요시다 준코는 펜트하우스를 얻어서 세 여자들을 가정부처럼 부리며 지냈습니다. 다들 간호사 혹은 간호사 출신이라 통하는 게 있었던 모양인지 셋은 싸우지 않고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준코는 이 호구 1, 2, 3호에게 여왕님 대접을 받으며 실컷 사치를 부리고 살았는데요. 더 이상 그녀들에게 뜯어낼 게 없자 준코는 이번엔 호구들의 가족을 공략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먹잇감으로 선택된 사람은 호구 3호인 카스코의 남편 이케가미였습니다. 이케가미는 아내 카스코가 돈이 생기는 족족 친구에게 갖다 바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크게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벼르던 중이었죠. 이를 카스코가 준코에게 쪼르르 일러바쳤고 남의 남편까지 세뇌시킬 자신은 없었던 모양인지 준코는 아예 그를 해치워버리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녀는 슬슬 카스코에게 밑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네 남편 바람 피운다더라? 그리고 너랑 애들 명의로 생명보험에도 가입했대. 니들 다 죽이고 보험금 타서 내 언녀랑 같이 살 작정인가 봐. 아무리 이성이 마비된 카스코라도 이런 이야기는 쉽게 믿을 수가 없죠. 그럼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면 될 텐데 카스코는 혼자서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일단 모르는 척을 하라고 준코가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준코는 카스코의 집으로 찾아가 부부가 함께 쓰는 자동차 안을 여기저기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던 카스코에게 준코는 불쑥 작은 병 하나를 내밀더니 놀란 듯 외쳤습니다. 이거 봐. 니네들 죽일 때 쓰려고 수면제 숨겨놨잖아. 남편한테서 애들 안 지킬 거야? 약병은 준코가 미리 준비해온 소품이었습니다. 그래놓곤 차에서 지금 막 찾아낸 것처럼 연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이미 뇌가 마비되다시피 한 카스코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기만 했고 아이들을 살리려면 남편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1월 23일 카스코는 퇴근하고 귀가한 남편 이케가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녹인 맥주를 건넸습니다. 이케가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졌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요시다 준코와 호구 1호 미유키는 카스코의 안방으로 잠입했습니다. 카스코는 준코와 미유키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팔에 주사기를 꽂았습니다. 이럴 땐 독극물 같은 걸 주입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간호사들이라 인체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주사기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카스코는 남편의 혈관에 빈 주사기를 꽂고 계속해서 공기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가 피의 흐름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15번 정도 공기 넣기를 반복하자 비로소 남편 이케가미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준코와 미유키는 얼른 자리를 피했고 아내 카스코는 119에 전화를 걸어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이케가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40대 중년 남성이 잠을 자다 돌연사하는 경우는 의외로 빈번히 발생합니다. 때문에 이케가미의 가족, 친지, 친구들은 이 죽음에 범죄가 연관되어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심지어 의사도 경찰도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한 탓에 이케가미의 장례는 그대로 치러졌습니다. 카스코는 생전 남편 앞으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금 3억 5천만 원을 수령했고 그중 총 3억 4,500만 원을 준코에게 바쳤습니다. 준코가 대충 거짓말로 아무 소리나 하면 카스코는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무지성으로 돈을 내놨습니다. 이유 같은 건 이제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시다 준코의 다음 타겟은 호구 2호인 히토미의 남편이자 자신의 구남친이었던 이씨였습니다. 히토미 부부는 여전히 별거 상태였는데요. 준코는 이번엔 과거에 썼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재탕합니다. 당신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 너네 자식들한테 어떻게 복수하는지 한번 두고 봐. 히토미는 준코와 수다를 떨다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전화는 마유미 대신 준코의 지시를 받은 카스코가 걸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히토미는 낯선 여자의 악에 받친 목소리에 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는데요. 바람을 피우고 빚을 지는 것으로 모자라 아이들한테 복수를 하겠다는 내연녀까지 만들다니
히토미는 원수 같은 남편 때문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마주 앉은 준코가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네 남편 진짜 쓰레기다.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히토미는 자기 대신 남편을 실컷 욕해주는 준코에게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물론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준코는 지금 위로를 하는 중이 아니라 세뇌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히토미의 남편 이시이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만약 당장 사망한다면 3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다 가족들을 수령인으로 3억짜리 생명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총 액수가 무려 6억 원. 돈이라면 환장을 하는 준코가 이를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결국 준코에게 홀랑 넘어간 히토미는 남편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남편이 없어져야 내연녀도 없어질 거고 바람 피우느라 졌던 빚도 없어질 테니 말입니다. 1999년 3월 27일 히토미는 별거 중인 남편 이시이를 아이들에 대해 의논할 게 있다는 핑계로 집으로 불러들여 카레를 대접했습니다. 아내는 카스코의 남편을 죽일 때와 마찬가지로 다량의 수면제가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히토미의 남편 이시이는 몇 입 채 먹지도 못하고 졸리다 하면서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집 밖에는 준코, 미유키, 카스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들었다는 히토미의 신호를 받고 3명의 여자는 집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카스코 남편을 죽일 때는 빈 주사기로 혈관에 공기를 주입했었는데요. 똑같은 방법을 또 쓰기는 왠지 찜찜해서 4명의 간호사는 다시 의학 지식을 동원해 새로운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도달한 결론이 바로 급성 알코올 중독사였습니다. 히토미의 남편 이시이는 술을 무척 좋아해서 매일 많든 적든 음주를 했습니다. 4명의 여자는 이런 그의 습관을 이용해 완전 범죄를 계획했고 깊은 잠에 빠진 이시이에게 콧줄을 설치한 뒤 그 안으로 독한 위스키를 부어넣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피해자의 아내인 히토미가 직접 시도했지만 간호사 일을 그만둔 지가 너무 오래돼서인지 튜브를 코 안으로 제대로 삽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준코가 카스코에게 튜브를 넘겼고 이미 빈 주사기로 자기 남편을 골로 보내본 살인 경력자 카스코는 망설임 없이 이시이 안으로 튜브를 넣어 콧줄을 설치했습니다. 준비해둔 위스키를 콸콸 부어넣자 이시이는 금세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4명의 여자들은 건장한 남성의 생명을 너무도 간단하게 빼앗아 버렸습니다. 지급된 보험금 3억, 퇴직금을 포함한 기타 보상금 3억, 총 6억 원은 자연스럽게 준코의 주머니로 들어갔죠. 눈 깜빡할 사이에 사람이 둘이나 죽었고 이로써 준코가 새 여성으로부터 착취한 돈은 무려 20억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등장인물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준코에게 세뇌당하고 조종당한 사람은 총 여성 3명입니다. 사람을 차로 치어 죽였다는 거짓말에 속은 호구 1호 미유키, 남편 때문에 자살까지 한 사람이 있다는 말에 속은 호구 2호 히토미, 마지막은 동료를 괴롭혀 기형아를 낳게 했다는 말에 속은 호구 3호 카스코입니다. 이 중 호구 2호와 3호의 남편은 이미 준코의 지휘에 의해 살해를 당했죠. 그럼 이제 누가 사냥감이 될 차례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호구 1호 미유키의 가족입니다. 다만 미유키는 독신이라 남편이 없기 때문에 준코는 고향에 있는 미유키의 어머니를 희생양으로 정했는데요. 의외로 실행범으로 선발된 사람은 콧줄도 제대로 못 넣은 히토미였습니다. 히토미는 미유키의 어머니에게 찾아가 따님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다는 이유를 대며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미유키의 어머니가 차를 내오느라 방심한 사이 뒤에서 주사기로 그녀의 목을 찔렀습니다. 주사기 안에는 인슐린이 들어있었습니다. 혈당 쇼크를 일으키려는 의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미유키의 어머니는 마냥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따끔한 기운을 느끼자마자 그녀는 목을 찔러오는 주사기를 손으로 쳐냈고 힘에서 밀려도 한참 밀린 히토미가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리는 바람에 미유키의 어머니는 다행히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 범행에 성공했다면 미유키는 아무런 잡음 없이 상속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속받은 재산은 그대로 준코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테지만요. 히토미는 콧줄도 제대로 못 끼우고 인슐린 주사도 제대로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과 열패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왜 친구 준코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를 못할까?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하했죠. 한껏 풀 죽어있는 초식동물을 그냥 내버려두는 맹수는 세상에 없습니다.
귀신보다 더 눈치가 빠른 준코는 히토미에게 작전에 실패한 대가로 니네 아버지가 가진 땅 300평을 빼앗아 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히토미가 머릿속에서 무언가 쩍 갈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녀는 준코가 만들어 놓은 기괴한 세계에서 무려 5년 가까이를 살았지만 마치 신봉사가 눈 뜨듯 하루아침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불현듯 집 나간 정신머리가 돌아왔던 거죠. 마인드 컨트롤에 빠지는 과정도 참 개연성이 없지만 빠져나오는 과정도 개연성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 없는 남편은 자신의 손에 의해 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숨기자니 계속 준코의 꼭두각시로 살게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신고를 하자니 아이들을 떼놓고 감옥에 들어가야 할 것 같고, 히토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패닉에 빠졌는데요. 다행히 최선의 선택을 하기는 해서 그녀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척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준코 말고 다른 사람들이랑도 의논을 했어야 했는데, 히토미는 늦은 후회를 하고 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척은 히토미의 손을 붙들고 경찰서로 직행했습니다. 이렇게 호구 이후 히토미가 이 황당무계한 사건의 전말을 실토하면서 사이비 교주마냥 자신만의 왕국을 꾸리고 있던 요시다 준코와 호구 1호 미유키, 호구 3호 카즈코는 2002년 4월 17일 모두 체포가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학 지식을 완전 범죄에 활용한 4명의 악질 간호사는 일본 전체를 어질어질하게 만드는 데에 충분했습니다. 넉 달이 지나 2002년 8월 27일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쟁점은 다름 아닌 누구를 주범으로 볼 것인가 였는데요. 건의 흐름상 당연히 요시다 준코가 주범이죠. 검찰 측도 준코를 2건의 살인에 대한 주모자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다 준코는 자기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인 현장에 있었을 뿐이죠. 물론 호구 1, 2, 3호는 준코의 지시를 받아 남편들을 해쳤다고 주장했지만 증인만 있지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는 이 점을 집중 공략해 요시다 준코는 사건의 주범이 아니며 세 여자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준코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준코는 허언증이라는 일종의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판결에 참작해야 한다고도 강변했습니다. 1심 재판은 무려 2년이나 계속됐습니다. 타인의 심리를 지배해 범행을 하게끔 조종한 행위, 그냥 쉽게 말해서 가스라이팅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얼마 전 있었던 이은혜 재판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은혜가 보거 도구로 발목이 잡혔듯 요시다 준코는 수면제나 주사기 등을 직접 공수했다는 점 때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물론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금전 문제였죠. 이은혜는 끝내 남편 사망에 따른 보험료를 타지 못했지만 요시다 준코는 남의 남편 보험금을 본인이 홀랑 다 쓰는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따른 금전적 이득을 거의 대부분 요시다 준코가 차지한 이상 주범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고인에게 검찰 측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와 상고가 이어졌으나 2010년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했고 6년 후인 2016년 요시다 준코는 형 집행으로 사망했습니다. 호구 1, 2, 3, 아니 공범 1, 2, 3은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먼저 2건의 살인 현장에 모두 끼어 있었고 다른 2여자를 세뇌하는 데에도 적극 가담을 했던 공범 1호 미유키에게는 사형이 구형되었지만 최종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공범 2호 히토미는 자수를 하기도 했고 남편 이시이를 저 세상으로 보낸 것도 결국 요시다 준코에게 속아서였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카즈코의 남편 이케가미를 죽일 때에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징역 17년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남편 이케가미에게 공기를 주사하고 남의 남편 이시이에게도 알코올을 들이부은 사실상 살인 실행범 카즈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정도면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당했다 한들 법정 최고형이 떨어지기 충분한데 아이러니하게도 판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기 전에 하늘이 먼저 내렸습니다. 1심 재판이 한창이던 2004년 1월 카즈코는 후쿠오카 구치소에서 자궁암으로 병사했습니다. 없던 암이 옥중에서 발병하자마자 순식간에 전이되어 눈 깜빡할 사이에 사망까지 해버린 겁니다.
나이가 젊어서인지, 환경이 열악해서인지, 아니면 천벌을 받아서인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하튼 남은 카스코의 재판은 공소권 없음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4명의 간호사에 의해 발생한 연속 보험금 살인 사건은 비참하고 초라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몇 번이나 헛웃음을 지으셨을 겁니다. 유치원생도 안 믿을 멍청한 거짓말에 홀려 살인까지 저지른 다 큰 세 여자를 한심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남한테 속아 넘어가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구독자님들 모두 현명하신 걸 잘 알지만 그래도 가끔은 상황이나 사람을 각잡고 진지하게 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의 주간학당을 마칩니다. 채널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사건 사고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